안녕하세요. 스키머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럴하게 퍼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NerdWrite1이라는 채널이 The Real Fake Camera of Toy Story 4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픽사의 카메라 부서가 토이 스토리 4를 만들 때 저지른 미친 짓을 알아차리고 그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 연출에 관한 영상이 단기간에 200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과연 무슨 내용이었기에 이처럼 바이럴한 영상이 되었는지 먼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NerdWrite1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혹시 어디가 좀 이상한지 발견하셨나요? 사실상 대부분의 관객은 알아차리기 힘든 디테일이긴 하지만 NerdWrite1은 필름 메이킹에 관한 비주얼 에세이를 만드는 채널, 즉 한마디로 영화 덕후인지라 이 미묘한 부분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 요상한 포커스입니다. 개비 뒤편에 있는 유리컵의 절반은 포커스가 흐릿해져 있고 절반만 포커스가 뚜렷하게 맞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잘못 건다고 나올 수 있는 화면도 아닌데 어쩌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만들어졌을까요? 답을 말하기 전에 이 영화의 카메라 DP 패트릭 린의 성향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트릭은 몬스터 주식회사 업 인사이드 아웃의 DP를 해오면서 핏 닥터 감독과 호흡을 맞춰오며 20년 이상 픽사에서 일해온 베테랑 DP입니다. 그의 시네마토그래피 성향은 업에서 보시다시피 정갈하고 정돈된 카메라 연출을 좋아하고 정갈하고 깔끔한 촬영의 대명사 중에 한 명인 오즈 야시로 감독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성향 때문인지 카메라 플랜도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 나가는 편입니다. 픽사 영화의 시네마토그래피를 DP에 따라 구분하며 감상하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같이 일해보면 DP에 따라서 카메라 연출 스타일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라따뚜이나 브레이브 등을 DP한 랍 앤더슨 같은 경우는 패트릭과 달리 조금 더 자유로운 카메라 연출을 선호합니다. 특히 라따뚜이는 패트릭이 아니라 랍이 DP를 해서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쥐라는 피사체와 아주 잘 어우러진 카메라 스타일 덕분에 촬영 측면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픽사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토이스토리 1, 2, 3와 월리, 니모를 찾아서 카스 시리즈 등을 DP한 제레미 같은 경우는 그 둘의 중간 정도 성향으로 조금 더 유연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월리를 만들 때 픽사 최초로 에나멀픽 비율과 카메라 세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패트릭처럼 많은 테스트를 거치면서 신중하게 카메라 세팅을 하였지만 카스 3나 파인딩 도리를 만들 때는 조금 더 느슨한 카메라 플랜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레미는 단순한 DP라기보다는 카스의 DVD 시리즈 등을 감독하는 등 감독 겸 DP라고 할 수 있어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토이스토리 4로 돌아와 그렇다면 패트릭은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계획했을까요? 그건 바로 스플릿 다이옵터 샷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못 알아들었다고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솔직히 저도 토이스토리 4 작업을 하면서 처음 들어본 샷이었으니까요. 스플릿 다이옵터 샷, 스플릿은 나눈다는 뜻이고 다이옵터는 굴절값을 의미하니까 정리하면 특수한 필터를 사용해 렌즈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굴절값이 적용되도록 만든 장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의 피사체가 카메라에 매우 가깝고 다른 피사체가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두 피사체 중 한 피사체를 선택해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조리개 값을 아무리 조여도 피사체 사이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두 피사체를 동시에 포커스 안에 넣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광학적 특징을 비틀어 만든 게 스플릿 다이옵터 샷인데 두 피사체를 꼭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감독의 의도가 반영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학적으로 약간 어색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지만 두 가지 정보를 두 샷으로 나눠서 보여준다거나 포커스를 조정해가면서 보여줄 때 만들어낼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당연히 두 샷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샷 개수와 스크린 타임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토이스토리 4는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영화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효과를 쓰지 않더라도 후반 작업에서 두 피사체 모두 뚜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스플릿 다이옵터 샷으로 만들어낸 건 진짜 카메라로 피사체를 담아낸 듯한 느낌을 구현하고 싶어하는 레이아웃 부서의 고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픽사의 대부분의 부서에 흐르고 있는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창 바이럴하게 퍼졌던 토이스토리 캐릭터들의 미친 쉐이딩 퀄리티나 셋 부서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앤틱샵에 있는 거미줄 등을 만들어내는 디테일들도 다 이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부서가 각자 이런 정도의 디테일까지 만들어내고 그 모든 디테일들이 한데 모였을 때
관객은 어느새 마치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공간과 캐릭터를 진짜 카메라로 담아온 영상을 보고 있는 듯한 몰입감까지 경험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옆에서 감상하고 있는 사람의 팝콘 먹는 소리에도 우리의 집중력은 쉽게 방해받기 때문에 관객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플릿 다이옵터 샷 이외에도 토이스토리 4를 진짜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만든 디테일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1.85 비율을 사용해왔던 토이스토리 1, 2, 3와 달리 토이스토리 4는 2.35 비율을 사용했는데 이는 보핍 장면을 에나멀픽 렌즈로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 비율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상단에 위치한 화면 비율 에피소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디와 보핍이 같은 공간에서 대화 나누고 있는 장면만 봐도 보핍을 찍을 때는 에나멀픽 렌즈를 사용하였고 에나멀픽 렌즈의 특징인 훨씬 얕은 심도 덕분에 보핍이 배경과 잘 분리되도록 만들었고 에나멀픽 렌즈 특유의 타원형 보케 모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디를 찍을 때는 스피리컬 렌즈를 사용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깨알 디테일 성애자 패트릭은 이전 영화인 인사이드 아웃을 DP할 때도 몇 가지 카메라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스타일을 마음속 세상과 마음 바깥 세상을 구분지어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토이스토리 4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렌즈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카메라 움직임을 달리하였습니다. 마음속 세상은 RE 프라임 렌즈를 사용해 화면에 거의 왜곡이 없는 깨끗한 화면을 만들어냈고 마음 바깥쪽 세상은 쿡 S4를 사용하여서 화면 외곽 부분에 자연스러운 왜곡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음속 세상 카메라 움직임은 마치 카메라가 로봇 암에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매우 부드럽고 완벽한 카메라 움직임을 선보였고 마음 바깥 세상은 실제 사람이 카메라를 오퍼레이션하고 있는 듯한 특히 라일리의 마음이 심하게 동요되고 있는 영화 후반부에는 그러한 카메라 오퍼레이션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픽사라고 해서 이러한 카메라 디테일을 아주 초기 영화부터 적용해왔던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의 과학적 특징과 움직임을 계획하면서 찍기 시작한 건 바로 월리 때부터입니다. 당시 픽사의 레이아웃 부서는 실사 영화 출신이나 스톱모션 촬영팀 출신 아티스트가 부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낸 표현력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월리의 DP를 맡게 된 제레미가 총대를 메고 대대적으로 픽사의 카메라를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월리를 계기로 이후의 모든 프로젝트는 렌즈의 왜곡도 테스트, 렌즈 플레어 테스트, 보케 테스트 등을 거치며 스토리에 가장 적합한 카메라와 렌즈 패키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리를 찾아서 같은 경우에는 물 바깥쪽 장면은 풀프레임 카메라라 불리우는 센서 크기인 35mm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물속 장면은 16mm 카메라로 세팅하였습니다. 물속 생물들의 크기가 인간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기 때문에 35mm 카메라로 찍으면 상대적으로 얕은 심도 때문에 캐릭터나 세트가 너무 미니어처처럼 보이기 때문에 16mm를 선택한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또 한 가지 카메라 디테일 중 하나는 카메라 캡처를 이용한 카메라 쉐이크 라이브러리입니다. 캐릭터가 말을 탈 때, 수면 위를 둥둥 떠다닐 때, 낡은 밴을 타고 다닐 때,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모두 다른 느낌의 카메라 쉐이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카메라 움직임은 레이아웃 아티스트가 디자인하고 손으로 만들어내지만 매번 카메라 쉐이크 노드까지 다 만들어내는 건 매우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DP와 리드가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카메라 쉐이크 라이브러리를 카메라 캡처 장비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카메라 쉐이크 노드는 이미 수십 가지 종류가 있어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단편 작업 등을 할 때는 기존에 쌓아놓은 카메라 쉐이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느낌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지금까지 픽사의 깨알같은 카메라 디테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이카 RF 카메라의 흑백 느낌은 최고다. 역시 인물은 캐논이다. 소니는 사실적이지만 그래서 좀 차가운 느낌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카메라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람들은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찍어주는 기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보이는 장면에 본인이 선호하는 특정한 느낌을 가미해줄 장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픽사 카메라에 적용된 디테일도 이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 안에서 아무런 개성 없이 쨍하게 렌더링된 이미지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디테일들이 전반적으로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픽사 성향에 맞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가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니의 스파이더버스는 그 스타일에 맞는 카메라 디테일을 살렸고 레고 무비 또한 영화 톤에 맞는 카메라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특정 회사의 카메라 느낌이 무조건 최고라기보다는 다루고 있는 주제를 고려했을 때 어떠한 카메라 개성이 들어가는 게 가장 최선일 거라고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던지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특히 좋아요가 채널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채널을 서포트하고 싶다면 아낌없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